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와 오랜 시간 유럽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폴란드.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유럽 안보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 역사 속 수많은 침략과 분열의 시간을 지나온 두 나라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스벤손이에요. 저는 스웨덴 국방부에서 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대부분 숫자와 지도,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데 쓰이죠. 어디서 위협이 생길지 예측하고 그에 대비할 방법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해 왔습니다. 언제나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게 제 방식이었죠. 그런데요. 딱 한 번의 회의가 제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회의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고 공기마저도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길다란 테이블 주변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들 낯익은 얼굴이었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 중심에 있던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의 군사력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상황이 이상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방위산업 공장을 세우고 매달 군사력이 커져가고 있었죠.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독일 대표였던 빅토르 바우어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죠. 폴란드가 주요 강국이라니 웃기지도 않군.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저도 그 숫자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폴란드의 군사력 상승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라기보다 뛰어오르듯 급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이건 뭔가 이상했죠. 분명 무언가 큰 이유가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마르셀 디부아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도표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단 3년 만에 폴란드의 방산 생산량이 30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이 켜졌죠. 이건 그냥 쇼핑이 아니야. 기술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방한 분위기는 그다지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영국 대표 마틴 캠벨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열된 것뿐이에요. 곧 진정될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자꾸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들을 살펴봤어요. 연도별로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해봤죠. 그 상승 곡선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급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움직임이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젊은 보좌관이 조용히 들어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긴급 업데이트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종이를 펼치고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현재 폴란드는 유럽 내 군사력 3위 국가로 올라섰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파트너 국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어요. 대한민국? 그 글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왔죠. 화면에는 두 개의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러시아, 독일, 미국만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유럽이 아니었고 우리 방위 전략회의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케이팝이나 전자제품부터 떠오르잖아요. 탱크, 전투기, 미사일 같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확실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의 뒷배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회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박수도 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종이를 정리하고 모두 자리를 떴죠.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업데이트 보고서를 손에 쥐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조용한 눈물처럼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거려.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가 지금 폴란드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죠.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확히 뭘 찾아야 할지는 몰랐어요. 간단히 몇 단어를 입력해봤습니다. 폴란드 한국방산협력. 그 순간 화면이 확 바뀌었어요. 영상, 사진, 기사, 공식 보고서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클릭한 건 폴란드의 공군기지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전투기들. 처음엔 당연히 미국산 F-16인 줄 알았죠. 그런데 화면을 멈추고 기체 옆면을 확대해보니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FA-50. 바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였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으며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설명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K239 천무, 한국산. 그 순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말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단 한두 개를 도입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검색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답니다. 2022년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대형 방산 계약 기사였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각종 방공 시스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 요약본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한국 기술을 이용한 현지 생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폴란드는 장비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도구, 지식,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방 체계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최근 5년간의 폴란드 국방비 지출, 방산 공장 증가율, 신입기술 인력 교육 수치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며 점점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곧 거대한 눈사태로 변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숫자와 도표들을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패턴을 하나 발견했어요. 폴란드의 군사 성장이 본격적으로 급등한 시점이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완벽했죠. 저는 다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 정도가 아니야. 이건 변화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 그동안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범위는 제한적일 거라 믿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탱크와 전투기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만드는 법, 고치는 법, 운영하는 방식까지 전부 공유한 겁니다. 이건 그저 거래가 아니라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손을 진심으로 잡은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계획이었고 전략이었고 속도감 있는 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어요. 이젠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감탄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간과해왔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폴란드의 강함은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힘의 뿌리는 한국과의 동행에서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단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했는지를 꼭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전 밤늦도록 자료를 뒤지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때 조카 루카스 스벤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루카스는 스웨덴 특수부대 소속 장교입니다. 지금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인도주의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을 돕고 있었죠. 그날 저녁 그는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피곤한 얼굴, 먼지로 가득한 군복, 배경엔 텐트가 줄지어 있었고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전날 밤 자신들이 주둔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준 게 있었답니다. 한국산 전차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방어선을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무기들이 없었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말들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때 제가 의심했던 한국산 무기들, 그것들이 제 조카를 지켜줬던 거예요.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이제 한국 무기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동료 장교 한 명이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심각했어요. 에릭,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방금 루카스 부대 근처에서 또 다른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루카스가 현재 실종자로 분류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엔 부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루카스에 대한 연락은 끊겼다더군요. 실종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숫자도 그래프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조카 생각뿐이었죠. 어디에 있을까? 다쳤을까? 아니면 그날 밤 불을 끄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이 벽만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수십 번은 확인했답니다. 어떤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제가 가진 모든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군 관계자, 구호단체 요원, 기자들까지 모두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폴란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았어요. 조심스러운 영어로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국제구호팀 소속입니다. 혹시 루카스 스벤손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야전병원에 있어요. 부상은 있지만 안전합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도 않았답니다. 박준호 씨는 설명해 주셨어요. 루카스는 K808 한국산 장갑차에 의해 구조되었다고요. 그 구조 차량이 전장에 딱 맞춰 도착해 그를 안전하게 후송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이제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제 가족이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젠 분명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직접 가야 했습니다. 야전병원으로 가서 루카스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 무기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직접 느끼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야전병원에 도착했어요. 폴란드 국경 근처 루카스가 구조된 바로 그 지역이었죠.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캠프는 초록색 대형 텐트들과 금속 쉘터로 이루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호 물자를 옮기고 부상자를 돌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정신없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저를 한 텐트 안으로 안내했어요. 안은 따뜻했고 병상들이 줄지어 있었죠. 루카스가 구석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의 침대 옆 탁자 위엔 작지만 강한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심하게 긁히고 그을린 방탄조끼였습니다. 손에 들어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어요. 안쪽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옆엔 태극 문양이 작게 새겨져 있었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저 조끼가 제 조카의 목숨을 구했더군요. 그때 한 남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제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었죠. 그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자신을 박준호라고 소개했어요. 한국민간구호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방위산업연구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탄조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 겹의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강한 탄환도 막아낸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실험실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강한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전했어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뜻밖의 말을 남겼어요. 저희는 분단국가입니다. 늘 위협 아래 살고 있죠. 그래서 국방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는 걸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장갑차를 운전했던 폴란드 병사 한 명과도 만났어요. 그는 저를 장갑차 내부로 안내해 주었어요. 빠르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그 병사는 말했답니다. 이 장비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그날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단지 무기나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군인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답을 찾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제가 찾은 건 그보다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기계 너머의 마음, 책임이라는 철학,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발걸음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루카스를 만난 지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관광도 단순한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배우기 위해 가는 길이었죠. 저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하면서도 따뜻한 방위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제 조카의 목숨을 구해냈는지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맑고 밝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뚜렷했고 공항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친절했지만 산만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없었어요. 깔끔하고 단단했죠. 국방부 차량이 저를 픽업해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과 오래된 궁궐, 고요한 정원이 한 도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도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국방기술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이 개발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젊은 국방과학자 최민재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사님은 예의 바르게 저를 맞이했고 시설을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한국은 단지 위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뢰성을 더 중시하더군요. 현장에서 훈련하는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있었어요.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위에 마음을 많이 담습니다. 하나하나의 장비는 누군가의 아들, 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다시 루카스를 떠올렸어요. 그제야 정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르게 느껴졌는지. 이 나라는 단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였어요. 연구소를 나서며 벽에 새겨진 또 하나의 문구를 봤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서 시작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진실이었죠.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폴란드를 도운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군인, 모든 가족, 모든 나라가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 철학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무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저는 곧바로 폴란드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배운 걸 확인하러 간 거였죠. 실제 땅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전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더 바빴고 활기가 느껴졌어요. 군인들이 단단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공기 속에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자기 힘을 믿게 된 나라 같았어요. 며칠 뒤
도시 외곽의 한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산 K 전차들이 반듯하게 줄지어 서 있었답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단지 조종하거나 발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수리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법까지 그들은 철저히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저를 훈련장으로 데려가 줬어요. 병사들이 팀으로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군요. 모든 게 계획돼 있었어요. 모든 동작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시스템이 단순히 한국 것을 복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 맞게 정교하게 조정돼 있었어요. 진짜 동반자 관계였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루카스가 머물렀던 야전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병원은 여전히 깨끗했고 질서 있었고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박준호 씨를 만났어요. 이번엔 함께 병원을 돌며 새롭게 도입된 한국산 장비들을 보여주었죠. 응급키트, 통신기기, 의료 보급품들까지.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방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돌봄의 이야기야. 준호 씨는 설명해 줬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전한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고요. 훈련 시스템, 응급 구조 체계, 전쟁터에서 군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철학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의 기술자들과 군인들이 함께 일하는 공장을 방문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K 전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었죠. 한국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단순히 전차를 조립하는 걸 넘어서 개선까지 하고 있었어요. 유럽 환경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모델을 보여주더군요.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빨라진 전차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을 바라보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 전체가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어요. 한때 분단과 가난을 겪었던 나라가 자신의 아픈 역사를 힘으로 바꾸어냈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스웨덴으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숫자와 그래프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각국 지도자들을 불러 큰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새로운 방위 시스템, 그리고 보호라는 철학까지 전부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말했어요.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다시 스톡홀름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었어요. 한국은 너무 작다, 너무 멀다.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폴란드를 바꿨고 제 조카를 살렸고 저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신했답니다. 진짜 강함은 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